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8월 13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정각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주가도 급락하고 경제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임동민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오늘 모셔서 우리 경제 얼마나 심각한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승환 평론가 나오시는 날인데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가 트럼프 제쳤다고 하죠. 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쟁이 임박했다는 중동의 이희수 성공회대 교수 나가 계십니다. 전화로 긴급 연결해서 현지 상황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늘의 뉴스를 정리해 주실 전현준 뉴스토마토 기자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어떤 뉴스가 있나요? 오늘은 먼저 전기차 포비아 확산 이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심각하죠. 네, 맞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하면서 이 전기차 포비아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요. 이에 정부가 종합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환경부 차관 주재 긴급 회의에서는 이 배터리 제조사 공개와 또 과충전 제한 등의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요. 특히 논의를 촉발시킨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차량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서 일부 국내 자동차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 100% 충전도 제한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서울시는 이 90% 이하 충전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게 안전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우선 중고차 플랫폼만 봐도 이 전기차 신규 접수량이 직전주 대비 184%나 증가를 했는데요. 즉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이 배터리 업계도 당연히 타격을 입고 있고 이 배터리 제조의 핵심 광물인 리튬 가격도 지난 4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하락세냐면 지난 2021년 2월 이후에 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수준입니다. 이 리튬 가격의 하락은 양극재 판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또 이 배터리 소재사의 수익성 악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제적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 그 2차 전지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오기도 했고 전기차 업체들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내일 우리가 안 그래도 전문가를 한번 모시기로 했어요. 차지인의 최영석 대표님 모시고 실제 그 전기차 기술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안전성이 어떤지도 살펴보고 또 경제적 충격이 어디까지 갈 건지 이것도 좀 짚어볼 테니까 내일 오전 11시부터 라이브 꼭 들어주시고요. 다음 소식 알려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또다시 제기된 혼란입니다. 지난해 6월 엔데믹이 선언된 지 1년여 만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재유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한 환자가 한 달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재유행이 다시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의 품귀 현상도 다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질병청은 이 위기 단계를 상향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 코로나19 대책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대책본부로 확대해서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다만 앞서 작년에 이미 엔데믹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곳곳에서 좀 혼란을 빚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빌 게이츠가 코로나 끝날 때쯤 이런 얘기 했거든요. 팬데믹은 반드시 다시 온다. 30년 안에 다시 올 거고 다음에 온다면 치사율 30% 넘는 게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런 심각한 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우리 좀 불안정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변이가 또 많으니까요. 맞아요. 대비를 꼭 해야 되겠네요.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 소식은 윤 정부 뉴라이트 인사 전면회인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독립기념관을 비롯해서 이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보훈과 이 역사를 다루는 주요 기관에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된 학자들이 잇따라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 또 역사교육 관련 8개 기관과 위원회에 뉴라이트 혹은 극우 세력 인사가 최소 25개 자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독립기념관장에 45년 8월 15일이 아니라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김영석 교수가 임명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올해는 광복절 경축식이 취소되는 사태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저희 장성철 소장하고 김준일 평론가하고 이 얘기 한참 나누고 또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하고도 막 양기호 교수님 열정적으로 분노에 차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대통령이 공정사회 만들려고 유권자들이 선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공정사회와 역사전쟁 5년짜리 대통령이 5,000년짜리 역사를 바꾸는 전쟁을 하는 게 맞는지 이거부터 생각해서 시작해서 원래 미션은 어디로 갔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자리도 아니고 안타까워요. 특히나 역사나 이 역사 교육을 다루는 좀 인사들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건 좀 학계에 맡겨서 천천히 성숙하도록 해서 논의가 숙성되면 정말로 숙성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논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는 안 되죠. 네. 다음 소식도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7월 주담대 5.6조 증가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4개월째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주담대는 이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매매거래 증가, 또 대출금리 하락, 정책대출 공급 등의 영향으로 전달에 이어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한은은 앞으로도 당분간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은행들은 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속도 조절에 맞춰서 대출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즘 그 가계대출도 늘고 그리고 지난번에 주가 폭락했을 때 보니까 증권사의 은행의 신용대출 잔고하고 마이너스 통장 잔고도 막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빼서 대출로 빼든 아니면 예금에서 빼든 해가지고 증시하고 부동산으로 많이 몰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새로운 거품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임동민 이코노미스트하고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짚어볼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그 얘기까지 혹시 돈 빼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이 그 얘기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발견한 완벽한 공범. 이 사례 본질은 뭐냐면 과거사에 대해서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타일에 대한 증오라든지 아니면 역사를 왜곡한다든지 진실에서 벗어난다든지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네스코의 기본 이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이것을 지지하고 오히려 한국이 나서 가지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공범이다라는 정도까지 지적을 한 거거든요. 국가라는 건 왜 있습니까? 국민이 지금까지 국가를 지키는 과정에서 당해온 많은 피해들 그걸 기억하고 추모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 아닌가요? 국가가 가진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다 포기한 겁니다. 이건 뭐 보수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현을 시켜가지고 인류에 이바지한다든지 인류 공영에 기여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 보수인데 자기의 장점도 포기하고 남이 가진 단점, 문제점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상태니까 돌플로빗이라는 글로벌한 이건 외교 잡지에서 윤 정부야말로 일본의 역사의 그 공범이다라고까지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임동민 프리랜서 이코노미스트 모실 텐데요. 작년까지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로 일하셨던 또 이제 젊은 떠오르는 이코노미스트이신데 오늘 특별히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오늘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2024년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런 의견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그런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준비한 차트를 갖고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드려볼게요. 네네네. 차트 좀 보여주시죠. 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시작됐었잖아요. 네. 주가도 폭락하고 굉장히 맞습니다. 큰 전 세계 혼란이 왔었죠. 차트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2008년에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했고요. 그리고 2007년 8월 달에 지난주에 있었던 코스피 급락 사태가 2007년 8월 달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1년 전쯤에 코스피에서 급락세가 있었고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됐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차트를 먼저 조금 그 전 페이지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번 코스피가 역대 이제 저번 주에 하락했었던 게 역대 5번째 급락세였어요. 아, 5번째 폭으로 급락한 건가요? 그 하락률로. 네. 일일 하락률이 8.8% 하락했으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코스피의 급락한 사례를 탑 20위를 살펴보니까 그 나머지 18개는 코스피가 많이 하락한 시기가 경기 침체기였어요. 아, 원래 안 좋을 때? 네, 원래 안 좋을 때. 네. 그런데
두 번의 경우는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급락이 나타난 거예요. 아, 네네. 그 두 번의 경우가 2007년 8월과 그 다음에 2024년 8월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비교해 본 거예요. 아.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의 S&P 500 주가 지수 주황색이,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 파란색, 그리고 미국의 국채 10년 수익률, 그리고 연한 파란색인가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그 진한 파란색입니다. 네네, 진한 진한 파란색. 파란색.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유럽, 한국, 일본의 정책 금리. 네네. 이렇게 해서 비교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2007년하고 2008년 점선을 두 개 쳐놨죠. 네. 그 2007년이 코스피가 급락한 사례였고, 점선으로 이렇게 곡선 산처럼 그려놓은 두 개가, 하나는 앞에 거는 2007년, 7년. 뒤에 거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 비슷하냐면은 당시에 2007년 글로벌 경기 호조기였어요. 네. 지금도 경기가 나쁘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였어요. 2007년에. 네.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꺾이고는 있지만은 낮진 않죠. 네. 그 다음에 그 이전 시기에 보면은 전 세계 통화 긴축기였어요. 네. 지금도 통화 긴축을 좀 완화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상태죠. 통화 네. 긴축기였고, 그 다음에 자산시장 과열기였어요. 그때도. 지금도 좀 자산시장 과열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잠재적인 금융 부실이 존재하던 시기였어요. 2007년 같은 경우에 제가 뭐가 기억이 나냐면은 2007년 8월 같은 경우에 왜 주가가 하락했냐면은 유럽에서 BNP 파리바에서 서브프라임 관련된 그 펀드가 환매 중단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으니까. 네네네. 네, 그런 처음에 그런 게 나타났었죠.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뭔가 미국의 주택 시장의 경기가 꺾이고 있는데 이게 관련된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서칭하던 시기에 이제 프랑스에서 그 환매 중단 사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조금 더 이제 금융시장이나 실물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되게 비슷한 그런 여건에 있는 거죠. 네. 지금도 모기지 같은 그런 부실 자산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금융시장에 부실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네. 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라든지 그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나 뭐 기업 실적 부진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것은 없는데 네. 근데 오랜 기간에 어떤 이제 경기가 호황인 상태였고 뭔가 이제 실물 경제나 금융시장의 부담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고금리에 따른 여파가 이제 지금까지 쌓여왔었던 부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지가 되는 상태에서 코스피가 급락을 했는데 이 코스피가 급락을 한 게 내부 요인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서 발생된 거잖아요. 네네. 미국에 의해서 발생된 건 미국의 주가 조정으로부터. 네. 그런 측면이 비슷해서 그러면은 이제 2007년, 8년과 같은 사례랑 비교할 필요가 있잖아요. 무조건 낙관하기보다는 지금은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7년에 우리나라 주가가 폭락했을 때도 그때도 BNP 파리바 사태하고 연관지어서 폭락했었나요? 어떤 그렇죠. 이벤트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 2007년 여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글로벌 호황기였어요. 네, 브릭스가 주도하는 글로벌 호황기였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였고 미국의 주택 시장이 이제 부실이 나타나고 있고 서브프라임 관련된 모기지 부실이 이때더라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메인스트리트나 뭐 이런 부분에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야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진단이었는데 그것이 환매 중단이 된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 금융 상품에 대해서 환매 중단이 있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좀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들이 이제 금융위기가 정작 발생하기 1년 전쯤에 있었고 그것이 코스피 그 주가의 급락으로 나타났었던 거였죠. 그러네요. 네. 그때도 생각해 보니까 그때 노무현 정부 말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엄청 들끓고 부동산 가격 엄청 오르고 집값 오른다고 막 난리일 때 우리나라도 그럴 때였죠. 그때도 그렇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때 유가가 100불 이상 갔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여튼 그 호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경기가 들끓어서 특히 그때는 브릭스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브릭스가 기름 사가서 기름이 없다, 비싸진다. 그러니까 중국이 14%, 15% 성장하던 시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하고 지금 2024년의 공통점은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8% 막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락하는 경우가 생긴 이벤트란 말이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네. 지금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국내 경기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1분기 때 깜짝 성장했다고, 이거 이렇게 가면 우리 경제 엄청 성장한다는 톤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경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좋지 않죠. 그러니까 1분기 성장률이 좋았어요. 1.2% 성장을 했으니까 분기별로. 이 성장률은 한국의 지금 경제의 그런 잠재 성장률을 봤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였어요.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좋았느냐는 아니었고, 왜냐하면은 순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 효과가 1.3%에서 0.8%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순수출에 의해서 좋아진 거였는데, 네네네. 이게 경기가 좋은 상태라면은 경제 성장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이어져야 되는데 바로 2분기에 꺾어버렸어요. 2분기에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0.2% 감소했잖아요. 네네. 예.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순수출도 수출과 수입을 합쳐서 경제 성장 기여가 마이너스 0.1%포인트였고, 네. 그다음에 내수의 경제 성장 기여가 마이너스 0.1%였어요. 네. 다 순수출 외수와 내수를 보게 되면은 감익했다는 거죠, 둘 다. 둘 다 감익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작년까지 안 좋았고, 그다음에 올해 1분기에 생각보다는 좋나 싶었는데 이게 지속되지 못하고 2분기에 빨리 꺾었고, 네네네. 지금 3분기 여건도 밝지 않잖아요. 네. 3분기 여건도 밝지 않다 그러면은 3분기에도 만약에 GDP 성장률이 또 한 차례 마이너스 성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2분기 연속 경제가 후퇴하게 되면 그걸 경기 침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한국 경제에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 침체에 이제 선행 조짐들이 나온 거죠. 리세션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수출과 뭐 내수 여건을 좀 봐야 되는데,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뭐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일부 좋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미국 경기나 이런 것들이 꺾여지는 이제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후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내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이라도 더 감익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지표상으로 경기 침체 순으로 가장 전 세계에서 빨리 가게 되는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작년에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세계에서 뭐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미국보다 낮다, 일본보다 낮다 그러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일본하고는 뭐 나중에는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올해하고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제가 슬라이드를 한번 좀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슬라이드 네네.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일본이나 미국 같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그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거를 꼭 그렇게 표현을 하는 뭐 경향이 있긴 한데. 작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4%였거든요. 네. 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4%였는데 이 1.4%는 일본에도 못 미치고 뭐 미국보다도 당연히 못 미치고 네. 뭐 유럽 아주 부진한 유럽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잠재 성장률 2% 정도를 하는데 그것도 훨씬 못 미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 1980년대부터 2002년까지는 고성장하던 시기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중성장하던 시기, 전 세계 경제 성장률과 비슷하던 시기, 그다음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는 드디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 경제 성장을 밑돌기 시작해요. 네. 그다음에 2020년대 이후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훨씬 더 하회하기 시작해요. 네. 심지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낮은 성장률이 나타나기도 해요. 예. 저저 성장으로 가는군요. 저저 성장으로 가고 있죠. 저성장을 넘어서서 저저 성장. 성장으로. 그래서 임 위원님이 만드신 건가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적정 성장률이 뭐 3% 정도였다고 한다면 과거 10년 동안이 네. 지금은 이제 2020년대가 됐었을 때는 2%가 된 거고 이것이 이제 조금만 안 좋으면 2% 미달하게 되는 거고 2030년대 가게 되면은 이제 1%로 가게 되는 그런 그림인데 이것이 이제 예상처럼 이렇게 연착륙하는 흐름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성장보다 너무 이렇게 그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그래도 1분기 성장률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전체 성장률이 2% 정도를 좀 넘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근데 3분기나 4분기에 이제 성장률이 뭐 정부의 예상 경로에 못 미치게 될 경우에는 뭐 2%가 또 하나의 이제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2년 연속 2% 이하의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의 저저 성장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 저저 성장 고착화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국에서 저저 성장이 고착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한국의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단계 레벨 다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 경제의 그 잠재 성장률 하락, 저저 성장이 한 단계 빨라지게 될 경우에 이제 우리가 대처할 시간이 없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걱정이네요. 네. 내년 성장률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뭐 한 2% 중반대로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게 모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우리 그 정부나 이런 한국은행의 기대치를 이제 중기 성장의 기대치를 받아서 뭐 2% 성장률이 5년 정도에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게 지금은 굉장히 이제 거시경제나 금융시장 여건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정적으로 2%를 성장을 이상을 할 거다라고 자신하기는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보통은 그 국가가 성장하면은 성장할수록 성장률은 아무래도 사람이 키가 크면 클수록 키 크는 속도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성장률은 낮아지는 게 보통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그거보다도 더 심한 저성장인가요?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195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 경제의 압축을 보여주는 국가죠. 네. 그래서 그 20세기 때는 수출 주도로 해서 굉장히 고도 성장을 보였고 그다음에 21세기 들어서도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표준적인 성장을 보였고 내수나 이런 것들은 좀 좋은 상태에서 조금씩 이제 안 좋아지는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완전히 이렇게 선진국으로 안정적인 그런 수준에 못 미는 상태에서 경제 성장이 선진국과 비슷한 내지는 선진국보다 못한 그런 성장률을 가게 됐었을 때는 이게 이제 그 계속 페달을 밟지 못하게 되면 이제 넘어지게 되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다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안정한 경제의 그런 구조가 갖춰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넘어지게 됐었을 때 이제 타격이 클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네. 걱정스럽네요. 조금 현안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요즘은 미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경기 얘기할 때. 그래서 미국발 경기 침체가 전 세계로 오는 거 아니냐는 게 지난주에 공포였는데 또 지금 이번 주에는 다시 다 회복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장기 호황 중이에요. 아직까지. 네. 길게 보면은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는 한 15년 동안 계속 좋았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약간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도 3, 4년 계속 좋았어요. 그래서 길게 봐도 호황, 짧게 봐도 호황. 이게 이제 장단기 호황 사이클이 이제 겹치는 국면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2, 3년부터 미국 경제가 꺾일다라고 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레이트 사이클이다 지금은. 그래서 경기가 좋긴 한데 언젠가는 꺾이는 것이 연장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걱정되는 시기였거든요. 작년부터요? 빨리 경기를 걱정하신 분들은 2년, 좀 늦게 보신 분들은 1년 전부터. 네. 올해 초에도 미국 경기가 꺾일 것이다 이런 우려는 많았고 레이트 사이클이죠. 레이트 사이클인데 이제 지금 비로소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도 장단기 호황을 끝내고 경기 둔화로 진입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금융시나 실물시장에 좀 크래시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리세션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위험을 걱정하는 거죠 지금. 그렇군요. 아유 댓글을 또 많이 주셨네요. 수박깨기님 감사합니다. 네, 수박 맛있죠. 여름에 시원하게. 네. 윤영중님 미국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고 하던데 그러면 지난주에 주식시장 반응은 과도했던 거 아닌가요? 이 질문 답해 주시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적게 나오면은 실업자들이 적어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의 걱정이 좀 덜해졌다는 얘기고 그래서 주가가 회복했 걸로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주식 시장을 볼 때는 너무 경기만 보시고 판단하면 안 되고 기업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기업 실적을. 지금은 이제 경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시간에서 경기가 꺾이는 것이 걱정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고 이때 이제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주가는 하락하게 될 거예요. 네. 기업 실적을 봐라. 그렇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보다는 네. 이 이야기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래도 미국 경기 침체가 어쨌든 간에 올 때는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올 때가 늦춰지고 있는데 오긴 올 거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온다면 네. 경기 침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정말 단기적인 것도 있고 테크니컬한 침체도 있고 장기 침체도 있고 불황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번에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2007년, 2008년 사례를 비교한 것은 그때랑 비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판단 요인이 비슷하다는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뭐 리세션이 어떤 형태가 올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미국은 아직까지 뭐 가계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그 메인스트림을 이루는 기업들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지금 뭐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너무 예측 불확실한 변수들이 많다. 뭐 대선이라든지 그다음에 2007년, 2008년 사례에서도 보듯이 어떤 잠재적인 부실 요인들이 뭐 예컨대 고금리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이 그 금융시장에 잠재된 리스크들이 노출이 되고 또 실물 경제에도 더 영향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기 침체 모습이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보다는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네, 라는 어떻게든 생각합니다.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네. 위험을 생각은 하고는 있어야 한다. 네. 그 2007년에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때도 모든 게 좋아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 9.11 테러 나고 미국이 테러에 전쟁하면서 막 전쟁 일으키고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미국 사회가 조금씩 회복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그때 중산층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오너십 소사이어티에 그래서 모기지 완화해가지고 막 다 빚내서 집 사게 해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다 집 생기고 미국 사람이 다 중산층이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주가 막 오르고 이러니까 괜찮아 보였는데 갑자기 빵 터졌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도 사실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위기, 경기 침체 사인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서 2008년 초반에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금융 부실들이 이제 리스크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2008년 초반에 베어 스턴스가 파산했습니다. 아, 맞아요. 네. 베어 스턴스 파산해서 그때도 큰 문제가 있지 않아라고 했는데 빨리 인수합병이 되게 되면서 이 문제는 정리된 것 같아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미국 경제는 요 위기를 잘 극복할 거야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글로벌 경기가 2008년 중반부터 다운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서서히 다 이제 이런 영향들이 오게 되고 2008년 9월 달에는 리만이 파산하게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리만이 파산하게 돼서 그때의 문제는 뭐냐면 리만이 파산되고 나서 청산을 시켜버렸어요. 네. 청산을 시켜버리게 되니까 그 관련된 리만과 연계되어 있었던 그 금융 리스크들이 한 번에 다 손실로 반영이 된 거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로금리 뭐 양적 완화 이런 길로 가게 된 겁니다. 네. 지금은 그런 레슨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아주 큰 위기가 있었을 때 대처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안정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이 갈 거다라는 것들은 이제 조금 아니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금리 인하를 곧 하겠네요. 경기 침체 오면 금리 인하하는 거잖아요. 네, 당시에도 2007년에도 미국의 그런 경기 둔화 사이클이 주택 경기에서 오다 보니까 미국이 가장 먼저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국이 뭐 유럽이 먼저 했긴 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올해 3번 남은 FOMC에서 3번 다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번 할 거다. 네. 지금 뭐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이래도 그런 기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대선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연준에서 뭐 여러 대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될 수가 있어요. 트럼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 다시 올리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에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내려놓고 혹시 나중에 또 물가가 오르면 다시 올릴 수 있는 올린다기보다는 이제 그 금리 인하를 멈추겠죠. 멈추는 방향으로 네. 하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달러가 좀 약해지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달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는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연준의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문제가 없을 경우에 달러는 약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 뭐 글로벌 교역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시장에 어떤 불안 요인이 없게 되면은 그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지 않으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이거든요. 오히려 정상적일 때 달러가 약세가 돼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불안하면 사람들이 달러를 사고 그렇죠. 그래서 비싸지고. 그렇죠. 그래서
약세가 될 거라고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좀 안정감을 찾을 거고 금리 그다음에 달러 약세를 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또 다른 곳보다 좋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방향성이에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달러가 무한정 약세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안정적인 약세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달러는 강세로 갈 수 있죠. 계속 강세로 갈 수도 있다. 저는 약세보다는 강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미국 증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은 지금 AI 거품, 기술주 거품 뭐 이런 얘기 좀 많았는데 또 다시 반등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 증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것도 또 달러가 강세니까 그런 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것도 계속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국의 이제는 미국 주식시장 보실 때는 경기 금리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지만 이제 미국 기업 실적을 좀 주목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제 미국 경제도 진짜 비로소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 실적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미국의 지금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우량주들을 보게 되면은 테크주들 위주잖아요. 네. 그래서 테크주들이 이전의 빅테크, 그러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메타,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이제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네.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지금 실적 전망이 좋은 것이 너무 과도해 보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과도한 것을 넘어서 미스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전망 못 맞추게 되면 이제 주가는 하락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경기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퍼지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조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게 내년에 실물 경제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못해서 계속 이제 실적이 이제 그 개선이 아니라 감익되는 측면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 주식 시장도 이제 조정이 길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테슬라나 그런 엔비디아나 이런 AI주들의 실적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실적을 그렇습니다. 정말 맞출 거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대평가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많이 오른 것 중에 사실 비트코인도 있어요. 네. 가상자산은 어때요? 이것도 그렇게 침체가 오고 좀 거품이 빠질 때는 빠지는 거 아닌가요? 빠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네. 올해 초반에 이제 비트코인 ETF 현물 그 거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제 크립토 시장을 보게 되면은 단계를 정확하게 거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주도 이더리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따라가고 그 강세장의 1차 사이클이 마무리돼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부터 조정을 보이고 이더리움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조정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 조정장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알트코인 조정 보이고 이더리움 조정 보였고 비트코인이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한 번에 그 짧은 붐 앤 버스트를 겪었습니다. 네. 침체가 와도 근데 침체는 영향을 안 받나요? 이 가상자산들은? 뭐 가상자산의 펀더멘탈을 이게 참 지금 규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를 이렇게 예단하는 건 쉽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ETF 현물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 현물이 나온 것으로 봤었을 때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그 펀더멘탈은 굉장히 좀 개선됐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 같은 폭락세가 또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이 부분 언젠가 다시 한번 모셔서 자세히 들어보고 싶네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동민 이코노미스트님 처음으로 모시고 말씀드렸는데 금융시장 만물 박사시네요. 지금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가상자산 가격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승원 평론가와 같이 미국 대선 짚어보고요. 중동전쟁 이희수 성공회대 교수하고 전화 연결해서 현지하고 직접 통화하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조금 실수하는 건데 블랙웰 즉 GB200의 출시를 3개월 연기했잖아요. 네. 이런 3개월 연기가 대기 수요가 발생합니다. 빅테크들은 충분히 H100을 샀어요. 그러면 4분기 때는 지금 예산을 잠가뒀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블랙웰을 사자. 근데 블랙웰이 안 나오고 3개월 뒤로 나와요. 그러면은 요 3개월 동안요 H100 안 삽니다. 여러분 사겠어요? 블랙웰 살 거라고 돈 쟁겨놨는데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쟁겨놨는데 각 기업마다 블랙웰 살 거라고 해가지고 왜 블랙웰은 2.5배 퍼포먼스가 많이 나는 가격 대비 쓰고. 효율성이 더 좋아요. 네네. 그럼 H100을 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H100을 사서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를 계속 져야 되니까 필요한 건데 딱 4분기 들어가서는 엔비디아의 매출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전 떨어질 거라고 봐요. 올해 4분기 때 엔비디아의 매출은 떨어질 겁니다. 블랙웰이 출시가 늦어진 것 네. 때문에 그러면 떨어지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대가 어떠한 태도를 투자자들이 가질 것이냐. 아우 그래도 블랙웰이 나와서 다시 오를 거니까 괜찮아 라고 기다려줄 거냐. 엔비디아 세상에 매출이 떨어져? 마이너스 역성장을 해? 무서워. 매도에 대한 심리적 공포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체인이 깨질 수 있는 틈이 되는 거죠.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세계 시간입니다. 이승원 평론가 모시고요. 우선 중동 전쟁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아니 뭐 또 안 오시는 사이에 일이 많이 벌어졌네요. 중동이 아주 그냥 시끄러운데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독하게 마음을 먹고 막 덤벼드는 것 같고요. 네. 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이스라엘은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나빠요. 웃음이 제가 이런 아닌데, 감정적인 웃으면 안 표현을 돼.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중동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레바논 헤즈볼라 얘기, 뭐 하마스 얘기, 또 이란 얘기까지 나오는데, 핵심만 요약드리면 협상을 진행 중인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를 더군다나 이란의 대통령 취임식 날 죽여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 근데 어느 나라에 우리 우방국에 누군가가 왔어요. 그래서 취임식, 그러니까 귀한 손님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3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뭐 폭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한마디로 그 가자 협상을 하고 있던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나라 주권국으로서 어떻겠어요, 심정이 일단은. 네, 그건 이란 정말-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마스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그거는 뭐 이란에 대해서 감정이 어떻고 이란에 대해서 평가와 별개로 한 나라의 주권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정치적인 동기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하마스 최고 지도자 그 하니에를 지난 31일 날 암살했고요. 그래서 이란은 이제 보복을 다짐하고 있고, 이란 아시겠지만 이제 최고 지도자 뭐 정치와 이제 뭐 신정 정치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메네이가 보복 공격을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밑에 대통령이 있지만 워낙 이제 종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이제 이란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이란의 대통령은 약간 개혁파이자 약간 온건파이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복을 하긴 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전면전으로 가고 이스라엘과 또 부딪히면 중동 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본인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네. 또 대통령으로 이번에 그 후보로 나오면서 서방과 한마디로 이제 미국과 뭐 이란 핵협정 등등등 하면서 서방과 관계를 개선시키겠다라고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인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보면 끼인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고 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그 모든 걸 다 어깃장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폭스뉴스나 뭐 특히 이제 백악관에서는 현지 시간 12일 이번 주 안에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보 당국의 판단과 우리는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13일이지만 거기 12일인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안에 보복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까지가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을 좀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오히려 그렇죠. 왜냐면은 전쟁을 확산시키려고 했던 게 이스라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상하고 있는 사람을 이란이라는 국토에서 암살시켰으니까 정확히 이스라엘이라기보다 네타냐후가 네. 확전을 원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란은 확전을 바랄까요? 이란이 적극적으로 뭐 이란은 어떤 원하진 메시지를 않죠, 내나요? 사실은. 원하진 않아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말은 어쨌든 이란 이 본토에 대한 공격이고, 예, 제3국이 이제 그 암살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이제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란 대통령이나 뭐 이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그 미국과 개선을 하려면 일단 미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란한테 가가지고
제발 전쟁 좀 하지 말아줄래? 니네들 기분 나쁜 거 아는데 보복은 좀 자제해줄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24시간 내에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겠다. 그러더니 뭐 48시간 내에 그러더니 이제 이번 주 내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한이의 암살이 지난 7월 31일 날 이루어졌고 지금 12일 정도 지났으니까 뭐 아직까지 안 하는 건 안 한다는 건가? 약간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명분 찾기에 집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림자 전쟁이 일어날 거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림자 전쟁은 이제 이란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전을 치룰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제 그림자 전쟁 주변에 이란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대신 전쟁을 치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랄까 아니면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스라엘과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망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이란의 우호적인 세력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대신 그 이란 대신 보복이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체면치레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제 보복을 하던가 아니면 주변 국가들이 대신해 주던가 뭐 이런 건데요. 그건 이제 가봐야 알죠. 네. 여기쯤에서 한번 저희 중동 현지에 네. 이희수 성공회대 교수님 가 계셔서 그 중동 전문가시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전화 연결을 해놨거든요. 네, 같이 네. 한번 대화 나눠보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네, 같이 네. 현지 분위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희수 교수님 연결돼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희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중동 현지에 네. 계시죠? 지금 터키에 계시다고 하셨나요? 예, 지금 터키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지금 새벽 5시 40분입니다.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 근데 이란으로 지금 가실 계획으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란이 지금 좀 위험한 곳으로 지정돼 있는 것 아닌가요? 뭐 통상적으로 뭐 몇 번씩 다니는 곳인데 뭐 지금 들어와 보니까 상황이 국내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훨씬 심각하네요. 그래요? 바로 이제 현지 시간으로 8월 13일 오늘 새벽 2시 뭐 서울 시간으로 9시가 이스라엘을 전격 보복 공격할 거라는 이란발 SNS 소동으로 지금 일대가 초긴장 상태였고요. 지금 현지 8개 방송이 지금까지도 한 8개 방송이 지금 생방송으로 이 상황을 지금 특별 대담 프로그램을 지금도 내보내고 있는데 다행히 새벽 2시가 지금 지났기 때문에 그 데드라인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48시간 이야기도 나오고 12일, 13일 그게 또 파리 올림픽이 끝나는 날이고 12월 오늘 내일이 바로 이란 유대인들의 또 축제 기간에 맞출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 누가 시간을 정해놓고 상대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초미의 긴장 상태로 오늘 내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참고로 저 이승원 평론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48시간 내 공격하겠다 아니면 이번 주에 공격할 가능성이다.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고 백악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란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은 전면전을 해야 되는 정치적인 상황이긴 한데 최대한 그 이란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피하고자 하는 약간 명분 찾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지금 이란의 속내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개혁파 대통령 피데시키아는 하는 그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경제 제재 해소를 대통령 선거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엇그러지면 우선 경제 제재는 물 건너가기 때문에 정치적 자기의 이제 슬로건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고 지도자가 이미 주권이 침해당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보복을 명시적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적 권위도 있기 때문에 보복을 또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란 내부에는 개혁파 대통령 세력과 또 최고 지도자 사이에도 지금 약간의 이견 노출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어제도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 5개 정상하고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란에게 강력하게 경고했으나 만약에 이스라엘을 겨냥한 공격으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바로 미국이 이란 핵심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란 앞바다에 지금 12척의 그 항공모함과 순양함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파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전면전 없이 외교적인 해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외교적 해법을 하기 위해서는 비등하는 이란 국내 여론을 잠재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란 국내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그 카드를 지금 찾고 있는 그 접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카드입니다. 하나는 그 헤즈볼라와 연계해서 그래도 이스라엘 본토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피해 상황이 나타나서 이란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제한적 공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번 사건을 양보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전쟁을 종식시켜서 휴전에 이르게 한다면 민간인 학살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아마 명분도 있고 국내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그 카드가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전은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스라엘을 자극하지 않는 공격 그 선을 이제 수위와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이제 중재국들이 15일 가자 협상을 하자라고 일단 그 시안을 제시해 놨고 이스라엘은 지금 참석하겠다는 거고 하마스는 15일 가자 협상 우리는 참석 안 할래 여기까지가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가자 협상을 지렛대로 해서 이란을 설득하는 그런 굉장히 좀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속내가 뭔가요? 사실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전면전을 원하는 그런 모양새이기도 한데요. 지금 뭐 모든 카드는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게 아니고 네타냐후 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번 전쟁은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이 중동에서 떠나면서 탈중동하면서 소위 말해 세계 경찰로서의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과거처럼 미국이 이스라엘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이번 사태의 이제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내 지지율 아시다시피 20% 되고 사법 스캔들에 그다음에 지금 이제 10월 7일 장인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그 국가안보 그 책임으로 이 전쟁이 끝나면 바로 청문회가 열리면 그 네타냐후 정치 생명도 끝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적인 견해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데 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겠습니까? 그 네타냐후로서는 가능한 한 전쟁을 이제 오래 끌려고 할 것이고 가자 지구의 마무리가 되더라도 헤즈볼라 쪽으로 이제 전선을 확대시켜 나가는 게 네타냐후 기본적 전략이에요. 이건 안 바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국제사회가 특히 미국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스마일 하니에를 암살시켜 놓은 것도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 명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협상을 하겠다는 거니까 하마스는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그 자기 협상 파트너를 죽인 그 파트너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겠습니까? 네. 그 지금 이제 하마스가 이제 뒤로 물러나 있는데 또 네타냐후는 이걸 명분으로 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겠다는데 하마스가 피한다.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이 논리로 지금 계속 쓰려고 하겠죠. 네.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금 일정이 거기서 이란으로 이동해서 뭔가 다른 활동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보니까 특별 여행주의보가 한시적으로 발령이 됐네요. 이란 상황은 이제 항공기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이란 내부에서는 이스라엘이 뭐 이란을 부분적으로 공격하더라도 뭐 이게 거리가 한 2,0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상군이나 이런 전쟁이 없기 때문에 이란 내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있던 두려움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뭐 우리 정부가 뭐 이란에 대한 외형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공개된 사람이 일부러 갈 수는 없고요. 뭐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제 터키나 주변 국가에서 지켜보면서 공부를 할까 합니다. 네, 아유 부디 안전하게 여행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더 좋은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타냐후가 네.
정말 어떤 극단적인 생각과 동기를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상징적으로. 2중, 3중 플레이예요. 협상하는 사람을 암살해놓고 그리고 지금 그래 가자 협상 우리 15일날 나갈게. 그런데 지금 하마스가 안 나간대잖아. 근데 그동안 중재국 뭐 요르단이니 뭐 이집트니 여러 이제 중재국들이 계속 협상해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정확히 네타냐후가 계속 새로운 조건을 걸면서 이거 하면은 할 거야. 이거 안 하면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진전을 막아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번 이제 명분을 잡은 거죠. 아니 우리 가자 협상 15일 날 하려고 하는데 이란이 우리 보복 공격했네. 이거 어쩌지? 우리 책임 아니야? 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모든 그 어떤 근거나 명분들을 잡아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무조건 가는 거죠. 근데 앞뒤에 논리가 있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황당하죠. 근데 이렇게 가면 확전이나 전면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들 자제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계속 하는 행위 때문에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헤즈볼라가 계속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뭐 예멘의 후티 반군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드는 건데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기보다 네타냐후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타냐후 총리와 같이 내각을 이끌고 있는 그 뭐 국방장관하고도 또 이견이 있어서 서로 이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런데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부패 혐의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청문회 끌려가야지 사법부 판단받아야지 감옥에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논외 얘기지만 어쨌든 뭐 부인의 갑질 문제부터 뭐 자식 문제부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도 끝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뭐 가자 지구의 뭐 어린이, 노인, 여성,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계속 이것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게 한이의 암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네타냐후 집권 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 않았었나요? 이 정도는 아니었죠. 이제 지금 네타냐후 총리를 여러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보셨을 거예요. 거의 맞아요. 한 20년 보는 것 같은데 96년부터인가 99년, 90년도 후반에 네. 총리를 하다가 잠깐 좀 쉬다가 이제 그 2000년대부터 거의 뭐 쭉 했죠. 그런데 처음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우파 정도. 근데 점점 집권하면서 이제 사람의 어떤 권력욕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뭐 사법부도 뭐 무력화시키고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그런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우파가 아니라 극우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타냐후. 근데 극우파라고 불리는 거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도 이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봤을 때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희생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가자지구 그 난민들 모여 있는 뭐 학교, 병원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해서 몇백 명이 사망하고 있잖아요. 하루에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란이 더 그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나서기도 뭐하고 또 미군의 그 항모는 지금 중동으로 와 있지 참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딜레마 상황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패하는가 이걸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인데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극우파하고 손을 잡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나 세계의 이익하고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가자지구의 협상을 이끌다 한이 암시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통령, 이란 대통령이 그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서방과 대화를 하겠다. 그 얘기는 2015년에 그 딜이 이루어졌던 핵 협정에 대해서,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란과 서방 국가가 그 핵 딜을 하는 걸 가지고 그 당시 서방과 미국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반대했어요. 왜냐면 이란과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핵 협정까지 한다니까 더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한이에도 때리고 이란도 때리고 이제 양수겸장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체시키고 어깃장을 놓는 게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지금 이희수 교수님 그 현장에 연결해서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고 이게 잘 잦아들 것 같지 않고 이란 내부의 이 여론도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승원 평론가님 말씀 통해서 이 네타냐후의 전쟁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전면전이 가지 않고 모든 국가가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좀 비관적인 결론으로 오늘 좀 이야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미국 대선 소식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지난번에 그 문어 박사가 해리스 당선된다고 예언했다고 말씀 주셔서 데이트를 쳤는데요. 그냥 네. 뭐 레전드 영상이 됐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아. 그 영상이 예언한 대로 네. 해리스가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경합주에서 계속 우세의 결과도 나오고 여론조사 결과도 뭐 우세한 것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일단 해리스가 이제 바이든에 비해서는 확실히 앞서가고 있어요. 바이든이 득했던 어떤 그 지지율보다는 확실히 앞서가고 있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왜 이제 총선이나 대선 때 선거 때 보면 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런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프레임 싸움이기도 하고 기싸움이기도 하고 뭐 대세론 형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많은 힘이 떨어져서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이번 뭐 총선에서 목격하셨겠지만, 하여튼 지금 보면 제가 이제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악시오스, 뭐 포린 팔러스 이 정도 이제 헤드라인을 이제 구경을 하고 왔는데 그냥 해리스가 다 뒤덮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정말. 그래서 정확하게 바이든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게 7월 21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20에서 한 달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해리스, 특히 이제 부통령 월즈, 우리가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하겠지만 거의 뒤덮고 있고, 물론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이기 때문에 더 이제 띄워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분위기가 지금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주저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뉴욕타임즈가 세나대와 그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경합주 중에 정말 중요한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세 곳을 이제 6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각각 600명이에요. 한 4%가 해리스가 앞서고 있어요. 아, 네, 그래요? 46대 50 이렇게. 그래서 해리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좀 그 약간 몇 퍼센트 뒤지거나 겨우 동률 이루거나 이런 쪽 이제 6대 경합주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트럼프가 앞서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해리스가 한 4% 정도 앞서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이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이 뭐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러스트벨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펜실베니아는 19석을 갖고 있어요, 선거인당. 그래서 굉장히 크고, 미시간도 15개, 그리고 위스콘신은 10개인가 갖고 있어서 이 세 개를 민주당이 가져가면, 한마디로 해리스가 가져가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2020년 대선을 이제 그 전제로 했을 때, 왜냐면 이미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경합주에서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을 결정해 주시는 네네네. 거잖아요. 네. 이 6개 혹은 맞아요. 7개 경합주에서. 그런데 여기 이제 한마디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 주 6개 중에 3개만 이겨도 민주당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지금 어떤 계산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4% 앞서니까 민주당은 지금 신난 상황이죠. 아, 네. 그러네요. 참 신기하네요. 그전에는 사실 바이든 사퇴 직전까지만 해도 네. 해리스가 누구예요? 네. 모든 전 세계인이 트럼프는 다 알아. 바이든은 다 알긴 하지만 뭐 저분이 뭘 하겠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해리스에 열광을 해요. 이게 참 사람 이 분위기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물론 미국 언론이 엄청 띄워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게 약간 기저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너무 이제 지루하고 재미없고 말도 잘 못하고 하여튼 정치권에서 한 50년 본 분인데 토론도 못하고 막 이상한 네. 행동도 가끔 하시고 잊어버리시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완전 이렇게 초상집 분위기였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버리기는 그렇지만 바이든은 영 뭐 표를 주기는 뭐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해리스가 등장하니까 굉장히 모든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뭐 인종부터 뭐 여성이라는 성별부터 모든 게 바뀌었고, 이제 월즈라는 우리 그 미국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월즈라는 부통령까지 지명하면서 모든 분위기가 이렇게 총 집합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난 3주간 엄청나게 역동적인 상황들이 연출됐고, 기본적으로 연령도 젊어졌고, 미국 언론이 띄워주고, 이 3박자가 맞아지면서 또 전략가들도 모이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모든 분위기가 지금 어쨌든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한 상황이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폭스뉴스까지는 챙기지 못해서 폭스뉴스는 어떤 헤드라인을 지금 뽑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 나오는 뭐 유고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해리스가 어쨌든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 어떤 분위기는 분명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폭스뉴스 안 봐도요. 뉴욕타임즈만 봐. 전 뉴욕타임즈만 이렇게 주로 네, 네. 체크를 하는데 그전에는 트럼프 비판하는 기사만 있었지 바이든에 대한 기사는 없었어요.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이렇게 감추고 싶은 우리 후보 막 약간 이런 근데 거. 지금 트럼프 비판 기사보다는 해리스에 대한 기사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게
확실히 프레임은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요즘 보니까 정책 논쟁도 해리스가 트럼프하고 네. 벌이더라고요. 이제 전반적인 논쟁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특정 이슈에 대해서 어떤가, 특히 어쨌든 모든 이제 선거는 경제적인 성과로 귀결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왠지 트럼프가 되면은 경제가 더 나아질 것 같아라는 생각을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바이든에 비해서 해리스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은 정책을 펼 것 같은데라는 그 숫자가 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경제하면 바이든보다 무조건 트럼프였는데 지금은 해리스도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래요? 그런 어떤 심리가. 트럼프가 돈은 잘 벌어줄 것 같아였던 것 같은데 그전에? 우리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뽑을 때 맞아요. 그런 심리였던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 숫자 보면서 더 가장 아파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최근 뭐 이 숫자를 또 뭐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고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난 11일 날 발표한 건데, 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사실상 동률인데 트럼프를 근소하게 앞서서 42대 41. 그러니까 해리스가 42, 트럼프가 41. 오차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자체가 왜 의미가 있냐면 바이든에 대해서 이 같은 유권자 신뢰도를 물어봤을 때에 비해서 무려 7%포인트나 해리스가 뛴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네요. 뭐 트럼프랑 그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바이든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조차 해리스가 리드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확인하는 게 유의미한 해석일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그런 그 앞서가고 있는 게 그 세계 경합주에서도 그런 이미지상에서 해리스가 더 앞서가고 있기도 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전체적인 그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게 유권자 수를 제가 1000명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지역이 딱 경합주에만 해당되는 건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파이낸셜 타임즈가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시간 로스대 경영대학원과 함께 여론조사를 벌였고 네네네. 여기서 42대 41로 막상막하였다. 그거는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한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실제로 해리스가 경제 정책을 좀 내놓고 있나요? 네바다주에 가셨어요, 해리스가. 네, 네. 근데 네바다주도 이제 경합주, 6개 경합주 중에 하나인데, 사실 네바다주는 뭐 아주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선거인단이 6명밖에 안 돼서 펜실베니아 19명, 뭐 미시간 15명 비해서는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매우 중요하죠. 지금 한 석이라도 중요하니까, 예, 선거인단 수가. 네바다에 가자마자 했던 얘기가 지금, 우리 미국은 팁을 받잖아요. 네네. 팁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컴인데, 팁에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팁 과세를 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팁 지금 과세하는 거 폐지해 줄게. 미국의 식당 같은데 일하시는 분들은 팁이 아마 소득의 절반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뭐 기본급은 거의 이제 안 나오고 팁으로 소위 이제 팁으로 먹고 산다는 표현을 쓰죠. 최저임금도 반만 적용돼요, 그분들한테는. 네, 팁 네. 받는 노동자들은. 맞아요. 그래서 딱 반반으로 인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네바다주 뭐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는 곳이잖아요. 뭐 갬블링 하러.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 있고, 그러니까 거기 요식업이나 이쪽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별로 맞춤형 공약이 있는데 이 네바다에 가가지고 해리스가 팁 과세 폐지했다는 건 그만큼 그쪽 업계에 종사하는 분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마다 조금 헷갈리긴 한데 뭐 이 팁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미국에서 한 400만 명이다, 뭐 600만 명이다, 약간 좀 숫자 차이는 있는데도 어쨌든 네바다 주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그 내 공약인데 너 왜 베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트럼프가 팁 비과세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뭐 이 사람은 다 뭐 이렇게 뭐 비과세하겠다, 세금 깎아주겠다라는 게 소득세 기본적인. 폐지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저 공약도 당연히 했죠. 그런데 해리스가 이제 팁 면제한다니까 따라했다고 왠지 좀 약간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약간 본인한테 지금 관심이 안 오니까 삐진 것 같은 네, 느낌인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도 막 그 해리스가 추격해가지고 기분 나쁜데 내가 정말 나의 어떤 키 공약이라고 했던 걸 뭐 베꼈으니까 뭐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저는 그 기사 봤어요. 그 요리사 노조에서 그 팁 과세 안 한다고 한 거 보고 해리스 지지 선언했다고. 맞아요. 네. 근데 트럼프가 먼저 얘기하긴 했네. 근데 요리사 노조는 거기 지지는 안 하고 트럼프 지지는 안 하고 해리스를 지지한 거네요. 그러니까 더 두 배로 기분 나쁘죠. 그렇죠. 굉장히 기분 나빴을 네.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바다주 6명의 이제 선거인단이 달려있는 6대 경합주 중에 하나인 네바다주에서 지난 2020년 대선 때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겼는데 한 2.4%포인트 차로 간신히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나 해리스나 굉장히 중요한 주입니다. 그러네요. 1, 2%로 완전 당락이 결정되니까. 네.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지키는 액션을 해리스가 취했는데 잘 먹힌 거군요. 어쨌거나. 네, 네. 아.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긴 뭐 했는데 마침 해리스가 그 얘기 해주니까 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 뭐 이런 표현 있죠. 네, 딱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식 업계도 그렇고 많은 이제 노동자 조합에서 해리스 지지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트럼프 싫은데 우리가 원하는 건 해준다고 말은 하는데 네.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바이든은 그런 모르겠고 거죠.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런데 해리스가 나타나서 쫙 강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죠. 가져갔군요. 우리도 뭐 선거 때 이 당은 정말 찍기 싫은데 내가 정말 원하는 이 공약을 내세웠어. 그럼 막 갈등에 이제 쌓이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런데 해리스가 그 니즈를 알고 가서 쪽지캐처럼 딱 필요한 공약을 해당 주에 걸맞는 공약을 하니까 아 그럼 우리는 당신을 지지할 수밖에 없네요. 이러면서 이제 지지선을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또 감세는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감세는 공화당 쪽에 맞는 공약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워낙 이제 힘드니까 상황이 힘드니까 뭐 이민자 문제부터 해서 뭐 세금 문제 모든 것들을 트럼프의 공약을 약간씩 그 베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표가 중요하니까. 네. 어쨌든 뭐 그리고 팁 받는 노동자들 감세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감세니까요. 고소득자 감세는 또 아니니까 그렇죠. 다른 점은 있겠네요.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차피 팁을 받는 노동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겨우 받거나 못 받거나 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소득세 안 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한 절반 정도가 이제 그 과세 안 하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세, 미국도 그렇죠. 근로소득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맥락이죠. 어차피 팁이 받는 분들은 계산법이 따로 있으니까. 네. 근데 좀 의외였던 게 러스트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미국 선거에서 네.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방금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네, 네, 팁 받는 노동자들은 다 서비스업 노동자들인데 러스트벨트는 제조업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묘하더라고요. 이게 묘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 트럼프를 당선시켰던 그 주역들, 백인 그 뭐 약간 교육을 조금 덜 받은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뭐 서비스업이나 이쪽 화이트 칼라 쪽은 민주당 쪽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트럼프를 당선시켰던 그 표가 이번에 해리스로 갈 것인가 트럼프로 갈 것인가 다시 한번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경합주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세 곳을 해리스가 조금 더 리드하고 있으니까 정말 또 아무도 몰라 약간 좀 이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됐죠. 된 거네요. 네, 그런데 분명히 그 추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세는 네. 해리스가 올라가는 추세. 네, 네. 뭐 이것도 위시풀 땡 그 희망적인 사고일지 모르겠는데 미국 해리스, 언론에 해리스 지지하세요? 딱히 미국 그런 시민 것도 아니시지만.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너무 안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네, 사심이 조금 네. 부통령 지명했는데 월즈 효과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좀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이번처럼 이렇게 부통령이 각광받는 선거가 있었나 싶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통령은 원래 이제 그림자처럼 그렇죠. 어디 그 장례식장 대통령 대신 가지고 뭐 이런 분인데 이렇게 부통령 후보가 있었나 싶어요. 근데 그 이분의 어떤 캐릭터가 정말 미국의 중산층 혹은 서민에 딱 들어맞는 캐릭터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제 궁금해서 그 이후에 유튜브 통해서 좀 찾아봤어요. 월즈 부통령이 이제 미네소타 주지사죠. 어떤 발언을 했는지 뭐 딸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놀이동산 가는 것부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좋은 옆집 아저씨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 사람 뭐 말을 영어를 굳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인상이 너무 좋다. 이게 또 제이디 벤스하고 너무 그 엘리트의 느낌이 나잖아요. 벤스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네. 아무리 이제 하층면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월즈냐 벤슨 했을 적에는 뭔가 더 친근한 거는 월즈인 것 같고 실제 이력도 고등학교 교사죠. 미스축구 코치였죠. 그리고 어떤 주 방위군도 활동도 했죠. 여러 가지가 보다 나보다 그러니까 예일대 나온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난 부자가 된 벤스 부통령에 비해서는 내 옆집에 있으면 딱 어울릴 사람이 월즈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효과가 상당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미주 정부 공무원 연합에서 지지선언을 했고요. 전미교사연맹에서도 또 무료급식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지지선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들이 네. 지지선언을 네.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해리스랑 이 월즈랑 굉장히 서로 보완제가 완벽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 그 공무연합이나 이제 교사연맹이나 이런 데는 어쨌든 표가 되는 거고, 네. 네, 그 뭐 가족들까지 같이 하면 좀 엄청난 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즈 부통령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선택지였다. 해리스 입장에서는 네, 그런 평가가 지금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배울 점이 많네요. 월즈 부통령 후보가 저는 그 유나이티드 오토워커스 같은 미국의 핵심적인 노동조합들하고도 굉장히 가깝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이디 벤슨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쓰면서 나는 오하이오에서 자라난 굉장히 가난한 백인 노동자의 자식으로 자라나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고 우리 동네 사람들 이렇게 못 배우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게 다 알고 보니까 중국 때문이고 민주당 때문이고 그래서 나는 정치를 시작했다. 근데 자기는 알고 보니까 실리콘밸리로 가가지고 돈 엄청 벌었어요. 네. 피터 틸스 같은 그런 사업가들, 억만장자들하고 어울리면서 막 와인 파티하고 이러던 사람이 된 거고 월즈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노동자들 진짜.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본인이 그냥 네. 그런 동네에서 교사하면서 그냥 난 4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전 집도 없고 주식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가난뱅이고 뭐 이렇게. 그냥 주지석 월급으로 살고 있을 뿐. 네,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진짜 전형적인 미국 백인이 누구인가를 맞습니다. 재정의를 맞습니다. 해준 거예요. 맞아요. 나는 이게 맞아요. 정말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뭐 가치, 뭐 미국적 가치, 뭐 지향적 뭐 여러 가지 뭐 말 잔치가 필요 없이 그냥 월즈를 봐라. 저게 바로 미국의 어떤 중산층의 전형이다. 이거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고 실제 그렇게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쌓아온 어떤 이력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급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제이디 벤스의 힐빌리의 노래 책을 보면 동네에 사는 그 백인 노동자 아저씨들은 다 알코올 중독 아니면 마약을 하거나 자식들을 패거나 네, 막 이런 네, 일들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월즈는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거든요. 다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그냥 바른 모습이죠. 건강하게 네. 살 수 있구나. 네. 이렇게 시민을 재정의했다는 게 맞아요. 저는 승기를 잡은 요인인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그리고 이걸 제가 어디서 봤는지 백인 남성의 어떤 전형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옆집 아저씨 편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백인 남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언론, 그러니까 미국 언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냥 약간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 뭐 계급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미국의 백인 남성은 저렇게 따뜻한 모습이었고 저렇게 한 가족에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뭐 예전에 이제 헌터였잖아요. 지금 이제 총기를 반대하지만 네. 실제 뭐 사냥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예일대 하버드 어디 가서 변호사 하지 않아도 저 모습이 우리 미국 사회의 전형적인 남성이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남성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픽업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해리스가 그것까지 감안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상세하게 해설하는 네, 그런 언론 매체 뭐 여러 개 봐서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남성성을 강조했다고 해서 저 처음에 좀 이상했어요. 남성성이 이 월즈랑 무슨 상관이지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남성성이라는 거는 전형적인 어떤 그 모델링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남성성이었습니다. 네. 묘하게 한편으로는 노동조합도 이 결집하지만 라틴계나 이런 유색인종들도 호감을 많이 보이면서 결집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해리스가 뭐 여성이고 유색인종인데 조금 꺼렸던 사람들은 또 명분을 찾은 거예요. 월즈에서 난 해리스가 아니라 뭐 나 월즈 보고 찍었어. 뭐 이렇게 또 그렇게 스스로 변명할 얘기하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제공해 준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픽이네요. 물론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선거는 안 끝났어요. 그래서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트럼프가 또 엄청나게 치고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 봐서는 민주당이 뭐 나름 3주간을 굉장히 잘 버텨오고 있고 그 죽어가던 무대를 이제 다시 컨벤션 효과를 확실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가지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카드 정말 좋았다. 첫 번째는 저소득 노동자들인 서비스업 노동자들에 대해서 팁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고 한 거. 저소득자 감세 네. 이거 하고 그리고 월즈라는 백인 남성인데 건강한 백인 남성. 트럼프식 백인 남성 말고 네. 건강한 백인 남성을 찾아서 부통령 후보로 그렇죠. 영입했다. 네. 두 가지 하죠. 네, 새로운 정의와 역사를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거죠. 새로 썼다기보다 원래 미국적 가치는 이런 거였어라고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네, 월즈를 통해서. 이 순간에 갑자기 한국적 가치가 뭐지? 한국 사람이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우리 네.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것 광복절을 맞이하여. 네. 한국인은 무엇인가 한번 정의를 해보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를 진행하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저는 라이브를 다시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승원 평론가와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